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이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백작은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시간 뒤 당그랄 부인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부터 그야말로 멋진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파리의 사교계에 데뷔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부인을 실망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므로 아무쪼록 그 말을 받아달라고 씌어 있었다. 그 말에는 부인이 아침에 본 것과 똑같은 마구가 부착되어 있었다. 다만 백작은 말의 귀 위에 단 꽃매듭의 리본 하나하나의 한가운데에 다이아몬드를 꿰매 달아놓고 있었다. 당그랄도 백작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백작은 그에게 남작 부인에 대해 이러한 백만장자풍의 변덕을 감히 저지르는 데 대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말을 반환하는 것은 동양풍의 예의에 따랐음을 사과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몽테크리스토는 알리를 동반하고 오티우로 떠났다. 다음 날 3시경 알리는 초인종으로 호출되어 백작의 서재로 들어갔다. 알리 하고 백작은 말했다. 너는 올가미질을 잘한다고 말하곤 했었지? 알리는 그렇다는 몸짓을 해보이며 자랑스럽게 몸을 젖혔다. 좋아. 그렇다면 올가미로 소를 사로잡을 수도 있을 테지? 알리는 끄덕였다. 호랑이는? 알리는 똑같이 끄덕였다. 사자는 어떤가? 알리는 올가미를 던지는 동작을 해보이고 그런 다음 목을 졸렸을 때의 신음소리를 냈다. 좋아, 알았어.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너는 사자 사냥을 한 적이 있지? 알리는 자랑스러운 듯이 끄덕여 보였다. 하지만 미친 듯이 달려오는 2마리의 말을 붙잡을 수 있을까? 알리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렇다면 말이다. 알겠나?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이제 곧 2마리의 회색 돈점박이 말이 미친 듯이 마차를 끌고 올 거다. 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말이다. 설사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마차를 우리 집 문 앞에서 정지시켜야만 한다. 알리는 한 길로 내려가서 문 앞 포도에 줄을 하나 그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백작에게 그 줄을 가리켰다. 백작은 그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다. 이것이 알리에 대한 그의 감사의 표현법이었다. 그리고 알리는 저택과 한 길 사이의 모퉁이에 있는 마차 정지대의 돌에 가서 걸터앉고는 긴 담뱃대를 빨기 시작했다. 한편 몽테크리스토는 그 뒤의 일은 상관치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5시경, 즉 이제 곧 마차가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시간이 되자 백작의 태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가벼운 초조감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는 한 길로 면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따금 귀를 곤두세우기도 하고 창가로 몇 번씩이나 다가가곤 했다. 그 창문에서는 알리가 규칙적으로 연기를 입에서 내뿜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이 누비아인이 명령받은 중요한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갑자기 멀리에서 차바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천둥번개 같은 맹렬한 속력으로 다가왔다. 이윽고 한 대의 사륜마차가 모습을 나타냈다. 사납게 날뛰며 갈기를 곤두세우고 미친 듯이 돌진하는 2마리의 말을 마부는 필사적으로 억제하려 하고 있었으나 아무 보람도 없었다. 마차 안에서는 한 젊은 부인과 7, 8살 가량의 소년이 꽉 끌어안은 채 너무나도 무서워서 고함 소리를 지를 기력조차 잃고 있었다. 바퀴가 한 개의 돌에 올라타거나 또는 한 그루의 나무에 부딪힐 뿐 이미 삐거덕 소리를 내고 있는 마차는 산산조각 날 것이 틀림없었다. 마차는 포도의 한 가운데를 달리고 있었다. 한 길에서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에 찬 고함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알리는 손에 들고 있던 긴 담뱃대를 밑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올가미를 꺼냈는가 했더니 그것을 휙 던졌다. 밧줄은 왼쪽 말의 양쪽 앞다리에 3바퀴나 감겼다.
알리의 몸은 그 여세로 서너 걸음 끌려갔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자 밧줄에 얽힌 말은 딱 멈추는가 했더니 연결제를 부러뜨리고 그 위에 풀썩 쓰러져서 일어선 채로 있는 다른 한 마리의 말이 그냥 전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가로막았다. 마부는 이 주춤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부석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알리가 무쇠 같은 손가락으로 두 번째 말의 콧등을 단단히 누르고 있었다. 말은 괴로운 나머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몸을 뒤틀며 동료 옆에 쓰러졌다. 이 동안에는 탄환이 표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밖에는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그 사이에 이 사고가 일어난 장소의 정면 저택에서 한 사나이가 몇 사람의 하인을 데리고 뛰쳐나와 있었다. 마부가 마차의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그 사나이는 부인을 마차에서 구출해냈다. 부인은 한쪽 손으로 쿠션을 붙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 기절한 아들을 가슴에 단단히 끌어안고 있었다. 몽테크리스토는 그 두 사람을 객실로 운반하여 소파 위에 눕히면서 이제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부인 하고 말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인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대답 대신 모든 탄원의 말보다도 더 웅변적인 눈길로 아들을 그에게로 내밀었다. 실제로 아들은 아직 기절한 채였다. 알고 있습니다, 부인 하고 백작은 어린애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어느 한 곳 다친 데는 없습니다. 단지 무서운 나머지 기절을 했을 뿐입니다. 아, 당신은 하고 부인은 외쳤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새파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야, 아가야, 에두아르야, 엄마에게 대답을 해다오. 아, 여보세요. 의사를 불러주세요. 누구든지 이 애를 살려주시는 분에게는 내 재산을 송두리째 드리겠어요. 몽테크리스토는 비탄에 젖은 부인에게 안심해도 좋다는 신호를 한쪽 손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조그만 상자를 열고 금으로 상감한 보헤미아 유리로 된 작은 병을 꺼냈다. 그 속에는 피처럼 새빨간 액체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어린애의 입술 위에 한 방울 똑 떨어뜨렸다. 어린애는 여전히 새파란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당장에 눈을 번쩍 떴다. 이것을 보고 부인은 거의 상기한 듯이 기뻐했다. 여기는 어딘가요? 하고 그녀는 외쳤다. 그런 무서운 꼴을 당한 뒤에 이런 기쁨을 안겨주신 분은 대체 누구신가요? 부인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픈 마음을 제거해드린 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나이의 저택에 계신 겁니다. 아, 묘한 호기심을 일으켰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부인은 말했다. 당그랄 부인의 그 훌륭한 말로 파리가 온통 시끄러운 판국이어서 그만 엉뚱한 호기심이 일어나 시험해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고 백작은 그럴듯하게 놀라움을 가정하면서 외쳤다. 그 말은 남작 부인의 말이라고요? 네, 당신은 남작 부인을 알고 계신가요? 당그랄 부인 말입니까? 네, 알고 말고요. 나로서는 그 말 때문에 위험에 빠지신 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서 각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에 대해서는 나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말입니다. 실은 나는 어제 그 말을 남작으로부터 양도받았었지만 남작 부인이 못내 아쉬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내 선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어제 돌려드렸습니다. 어머, 그럼 당신이 어제 에르민으로부터 제가 여러 가지로 소문을 들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고 백작은 말했다. 저는 에로이스트 빌포르입니다. 백작은 전혀 모르는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인사를 했다. 아, 제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하고 에르이즈는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신걸요. 당신은 그이에게 아내와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그 용감한 하인이 없었다면 이 아들도 나도 아마 죽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말로 부인, 아까의 그 위험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아, 그분이 목숨을 걸고 살려주신 데 대해 응분의 사례를 해도 괜찮겠지요? 부인,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대답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칭찬의 말씀이나 포상으로서 알리를 버릇없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놈을 그렇게 길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알리는 내 노예입니다. 당신을 구한 것도 내게 대한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놈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목숨을 걸고 구해주셨으니까요. 하고 빌포르 부인은 그야말로 주인다운 상대방의 거만한 말투에 묘한 위압을 느끼면서 말했다. 부인, 나는 그놈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대답했다. 따라서 그놈의 목숨은 내 것입니다. 빌포르 부인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마도 그녀는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깊은 인상을 주는 이 인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침묵하고 있는 이 사이에 백작은 어머니로부터 키스 세례를 받고 있는 어린애를 천천히 관찰할 수 있었다. 어린애는 몸집이 작고 야윈데다 붉은 털을 가진 어린애가 흔히 그렇듯이 피부가 희었다. 그러나 인두빨을 절대로 받지 않는 수치 많은 검은 머리털이 짱구형의 이마를 덮고 얼굴 양쪽에서 어깨에까지 늘어뜨려져 그것이 음험한 아기와 어린애 특유의 고집스럽고 영악한 눈을 한층 더 두드러지게 해주고 있었다. 겨우 붉은 기운을 되찾기 시작한 입술은 얇고 입은 컸다. 8살이라고 하는데도 이 어린애의 얼굴은 이미 적어도 12살 정도는 되어 보였다. 소녀는 느닷없이 난폭하게 몸을 움직여 어머니의 팔에서 빠져나와서 아까 백작의 묘약이 든 작은 병을 꺼낸 상자로 가서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는 곧 평소에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떤 장난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어린애답게 유리병의 마개를 닥치는 대로 열기 시작했다. 아가야, 그것을 만지면 안 돼요. 하고 백작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 약속에는 마시기는커녕 냄새만 맡아도 위험한 것이 있단다. 빌포르 부인은 얼굴빛을 달리하며 아들이 팔을 붙들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걱정이 가라앉자 곧 부인은 흘끔 그러나 의미심장한 시선을 그 작은 상자에 던졌다. 백작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마침 그때 알리가 들어왔다. 빌포르 부인은 그야말로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어린애를 더욱 옆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에두아르야, 알겠니? 이 친절한 하인분이 무척 용감한 행동을 해주셨단다. 우리들을 미친 듯이 끌고 가던 저 말을 목숨을 걸고 붙들어가지고 금세라도 부서질 것 같았던 마차를 멈추어 주셨단다. 자,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 이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두 사람 모두 죽어 있을지도 모른단다. 어린애는 입술을 비죽이 내밀고 경멸하듯이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는 형편없는 얼굴을 하고 있네 하고 말했다. 백작은 어린애가 자신이 원하고 있던 것을 한 가지 이루어 주기라도 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빌포르 부인은 어린애를 꾸짖기는 했지만 그 꾸짖음은 그야말로 미적지근해서 만일 이 에두아르 소년이 에밀이었다면 틀림없이 장자크루소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알겠나? 하고 백작은 알리에게 아라비아어로 말했다. 이 부인은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해 고맙다는 말을 너에게 하라고 아들에게 말했지만 어린애는 네가 형편없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구나. 알리는 그 총명한 얼굴을 슬쩍 돌려 얼핏 보기에 아무런 표정도 나타내지 않고 어린애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콧구멍이 떨고 있는 것만 보고도 몽테크리스토는 이 아라비아인이 몹시 마음을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고 빌포르 부인이 그만 돌아가려고 일어서면서 물었다. 당신은 언제나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백작은 대답했다. 이곳은 잠깐 동안의 임시 주거로서 산 것입니다. 집은 샹젤리제가의 30번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운을 되찾으셔서 돌아가시고 싶은 모양이군요. 방금 그 말을 내 마차에 매달도록 일러놓았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바로 그 형편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 말입니다. 하고 어린애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알리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댁의 마부는 마차를 수선시키기 위해 여기에 남아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 말을 거기에 메어서
직접 당그랄 부인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고 빌포르 부인은 말했다. 저는 그 말이 끄는 마차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어요. 뭐 두고 보세요 부인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알리의 손에서는 마치 새끼양처럼 순해질 테니까요. 과연 여러 사람이 무척이나 애를 쓴 끝에 가까스로 일으킬 수 있었던 이의 두 마리 말 옆에 알리가 서 있었다. 그는 향기로운 초가 스며있는 해면을 손에 들고 그것으로 땀과 거품으로 범벅이 된 말의 콧등이나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러자 곧 말은 거칠게 콧김을 내뿜고는 잠시 동안 온몸을 부르르 부르르 떨었다. 그런 다음 마차의 잔해를 구경하거나 사고의 소문을 듣고서 저택 앞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에 에워싸여서 알리는 백작이 상자 마차에 말을 메어달고 고삐를 모두어 쥐고 마부석에 올라탔다. 그리고 아까 이 말이 마치 돌개바람에라도 휩쓸린 것처럼 미쳐 날뛰던 것을 본 사람들은 알리가 채찍을 세게 휘두르지 않으면 말이 걸어가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더욱이 이 이름난 회색 돈전박이 말도 이제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화석이 되거나 죽은 것처럼 되어서 그가 아무리 채찍을 휘둘러도 그야말로 위태위태한 걸음으로밖에 달리지 않았다. 덕분에 빌포르 부인은 포불상 토노레에 있는 저택까지 돌아가는데 2시간 가까이나 걸리고 말았다.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의 소동이 가라앉자 그녀는 곧 다음과 같은 편지를 당그랄 부인 앞으로 썼다. 에르미느님, 나는 방금 아까 어젯밤 당신과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한 더욱이 오늘 만나 뵙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아들과 함께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어제는 당신이 너무나도 그분에 대해서 칭찬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경솔하게도 어떻게든지 빈정거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그 절찬도 그분의 진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은 당신의 그 말이 라누라에서 마치 미치기라도 한 듯이 날뛰기 시작하여 에두아르와 나는 하마터면 길가의 나무 또는 마을의 경계석에라도 부딪혀서 박살이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작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의 아라비아인인지 흑인 또는 누비아인인지 어떻든 피부가 검은 한 사나이가 틀림없이 백작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든 자기 자신이 깔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미쳐 날뛰는 말을 멈추어 주었습니다. 정말 그 사나이가 깔려 죽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백작이 달려 나오셔서 에두아르와 나를 집 안으로 옮겨다가 에두아르의 목숨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차로 집에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마차는 내일 돌려드린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고가 있은 뒤 당신의 말이 완전히 약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인간에게 제압당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이틀 동안 편안히 쉬게 하고 보리만을 먹이로 주게 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기운찬, 즉 어제처럼 무서운 말이 된다고 전해주도록 백작으로부터 부탁받았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 산책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변덕을 부렸다고 해서 당신을 원망하거나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 변덕 덕분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뵐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유명한 외국분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수백만의 재산은 차치하고라도 아주 보기 드문 흥미있는 수수께끼의 인물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연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설사 당신의 그 말을 타고 다시 한번 보아에 산책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에두아르는 아주 놀라운 용기로 이 사고를 견뎌냈습니다. 비록 기절은 했지만 그때까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그 뒤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또 내가 자식이 귀여워서 눈이 멀었다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가냘픈 그 화사한 작은 몸집 속에는 무쇠같이 단단한 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랑티느가
의제니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으로부터의 키스를 보냅니다. 에로이즈드 빌포르. 취신. 어떻게 해서든지 댁에서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만나뵐 수 있도록 조처해 주세요.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빌포르를 설득해서 그분을 찾아가 뵙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그분도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날 밤 이 오티유의 사고는 도처에서 화제가 되었다. 알베르는 이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고 샤토 루노는 승마클럽에서, 도브레는 장관의 객실에서 이야기했다. 보샹까지도 자기 신문의 잡보란에 20행가량으로 백작에 관한 기사를 싣고 이 고귀한 외국인을 영웅으로서 귀족계급의 모든 여성에게 소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빌포르 부인에게 명함을 들이밀었다. 그것은 언제든 기회를 보아서 부인을 방문하여 부인의 입을 통해 직접 그 눈부신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빌포르 씨는 에로이즈의 편지에도 있었듯이 검은 연미복에 하얀 장갑을 끼고 그로서는 최고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마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마차는 그날 밤 샹젤리제 30번지의 저택 앞에서 멎었다. 만일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벌써 오래전부터 파리 사교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면 빌포르 씨가 일부러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의 국왕이 정계이든 반계이든 또 당시의 정부가 정의론파이든 자유파이든 보수파이든 궁정의 신임은 항상 두텁고 한 번도 정치적인 좌절을 맛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예하다고 불리는 뜻에서 만인으로부터 노예하다는 평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약간의 사람으로부터는 열렬한 지지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로부터도 호감을 사고 있지 못한 이 빌포르 씨는 법조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그 지위는 그야말로 옛날의 아를레 또는 몰레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이에 있었다. 그의 집 살롱은 젊은 부인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직 18살인 딸에 의해 젊음을 되찾고는 있었으나 그래도 역시 아직도 전통 숭배와 의례 신봉이 유지되고 있는 파리의 엄격한 살롱의 하나였다. 냉엄한 예의, 정부의 방침에 대한 절대적 복종, 이론 및 이론가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모멸, 관념론자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 이러한 것이 빌포르 씨가 공사간에 걸쳐 표방하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 빌포르 씨는 단지 사법관일 뿐만 아니라 거의 외교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항상 의젓한 자세를 취하면서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옛날의 궁정과의 관계에 의해 새 궁정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었다.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의견을 요구받고 있기도 했다. 만일 그가 귀찮은 존재로서 제거해버릴 수 있는 인간이었다면 아무리 빌포르 씨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군주의 말조차 듣지 않았던 봉건 시대의 영주들처럼 난공불락의 성체에 들어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성체란 곧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며 그는 이 특권을 아주 훌륭하게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의사로 진출하여 지금까지의 엄정 중립의 입장을 버리고 반대당으로 돌아서려는 의도가 없는 한 그가 이 지위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빌포르 씨는 방문을 하거나 방문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부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교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었고 사법관으로서의 중대하고 매우 바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타산에 지나지 않았다. 귀족주의 한 진수에 지나지 않았다. 요컨대 스스로를 존경하는 태도를 취하라. 그러면 세상도 너를 존경할 것이다 라는 격언을 응용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격언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리스의 격언보다도 훨씬 쓸모가 있는 것이며, 그리스의 이 격언은 타인을 안다는
보다 쉽고 보다 유익한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 우군에 있어서는 빌포르 씨는 강력한 후원자이며 적에게 있어서는 음험하고 게다가 가차없는 상대였다. 그리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냉엄하기 이를 데 없는 법률의 우상이었다. 거만한 응접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윤기가 없고 흐리멍덩한, 그런가 하면 반대로 무리할 만큼 날카롭고 두리번 탐색하는 듯한 눈길, 이것이 교묘하게 겹쳐진 4번의 혁명에 의해 우선 주춧돌이 쌓여지고 이어서 그 주춧돌을 굳힌 우상의 모습이었다. 빌포르 씨는 프랑스에서 가장 호기심이 적은, 가장 비속한 데가 없는 인물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는 해마다 한 번씩 무도회를 베풀었으나 자기 자신은 15분밖에 거기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말은 곧 국왕이 궁정의 무도회에 임석하시는 시간보다도 45분이나 짧다는 이야기이다. 극장에도 음악회에도 그 밖에 공중이 모이는 어떤 장소에도 그의 모습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따금, 아니 극히 드물게 휘스트 놀이를 하는 적이 있었으나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일부러 신경을 써서 그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골라주곤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대사라든가 대사교, 공작, 장관 또는 후작 미망인이라는 식으로. 지금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문 앞에 마차를 세운 사나이는 대략 이상과 같은 인물이었다. 15기 빌포르 씨의 내방을 알렸을 때 백작은 큰 탁자 위에 몸을 쭈그리고 지도 위에서 성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을 더듬고 있는 중이었다. 검찰총장은 법정에 들어갈 때와 똑같이 무겁고 신중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영락없이 일찍이 마르세유에서 검사 대리를 하고 있을 때 만났던 그 인물, 아니 그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인물의 연장이었다. 자연은 그 법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어서 그를 위해 특별히 그 본래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았다. 늘씬하던 사람이 지금은 비쩍 말랐고 창백하던 얼굴빛은 누렇게 변하고 깊숙한 눈은 움푹 꺼져서 태가 금으로 된 안경이 눈구멍 위에 딱 들어박혀 마치 얼굴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얀 넥타이를 제외한 나머지 복장은 완전한 검정이었고 이 음침한 색조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단추구멍에 달아놓은 약수의 가느다란 빨간 태뿐으로 그것은 마치 붓으로 살짝 그어놓은 한 줄기 피처럼 보였다. 몽테크리스토는 매우 자제심이 강한 사나이였으나 인사를 나눌 때 호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사법관을 쳐다보았다. 검찰총장 쪽은 지금까지의 습관에 따라 의심이 많았고 특히 세상의 경의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별로 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고귀한 외국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몽테크리스토를 법왕청의 고관이라든가 천일야화의 설탄 따위라고는 보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무대를 개척하러 온 사기꾼 또는 거주 지정의 금제를 깨뜨리고 온 악당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하고 빌포르는 사법관이 을에 변론을 할 때 사용하는, 그리고 그들이 평상시 대화 때에도 고칠 수가 없는 또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 예의 꾸민 듯한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는 집사람과 아들놈이 이만저만이 아닌 신세를 져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법관의 엄격한 눈은 평소의 오만함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말들을 검찰총장으로서의 목소리로 늘어놓았고 목과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의 추종자로 하여금 빌포르야말로 법률의 산 우상이라고 일컫게 하고 있는 점인 것이다. 아니요, 하고 백작도 얼음처럼 차갑게 대답했다. 한 어머니를 위해 아이를 구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성애만큼 세상에서 존귀한 것은 없다고 하니까요. 나로서는 뜻하지 않게 누린 그 행복만으로도 충분한데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분에 넘치는 광영이라고 해야겠지요. 왜냐하면 이처럼 사람을 방문하시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호의에 의한 은혜가 귀중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내 마음속의 만족은 좀 더 귀중한 것입니다. 빌포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 역습에 깜짝 놀라 입고 있는 갑옷 밑까지 관통당한 것을 느낀 병사처럼 흠칫했다.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입술에 떠오른 주름은 벌써부터 그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예의 바른 신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허리를 꺾여 이대로 단절되고 말 듯한 대화를 다시 바로잡을 계기는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자 아까 자기가 들어왔을 때 몽테크리스토가 살피고 있던 지도가 눈에 띄었으므로 그는 말했다. 지리를 연구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주 흥미진진한 학문이지요. 특히 당신처럼 소문에 의하면 지도에 그려져 있는 여러 나라를 다녀보신 분에게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백작은 대답했다. 나는 집단으로 포착한 인류에 대해서 당신이 매일 개개의 예외적인 인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즉, 일종의 생리학 연구입니다. 나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내려가는 쪽이 부분에서 전체로 올라가는 것보다 쉽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지수에서 미지수로 가라. 미지수에서 기지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수 공리의 하나이니까요. 그건 어떻든 간에 아무쪼록 앉으시지요. 그렇게 말하고 몽테크리스토는 검찰총장에게 손으로 팔걸이 의자를 권했다. 검찰총장은 일부러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앞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백작은 아까 검찰총장이 들어올 때 앉아있던 의자 위에 주저앉기만 하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백작은 창문을 등에 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지도 위에 한쪽 팔꿈치를 짚고 손님에 대해 몸을 비스듬히 향하고 있는 자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상황만 다를 뿐 적어도 등장인물 면에서는 이미 행해진 모르셀가나 당그랄가의 경우와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진행되었다. 아, 무척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군요. 하고 잠시 침묵한 뒤 빌포르가 말했다. 이 침묵 동안에 마치 힘겨운 상대를 만난 역사가 그러듯이 그는 힘을 비축한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당신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라면 실상 좀 더 즐거운 일을 할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대답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것을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보기 흉한 송충이 같은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확실히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당신 자신은 무언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언가 일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기괴한 상대로부터 또다시 이렇듯 호된 일격을 받고 빌포르의 놀라움은 배가했다. 그가 이토록 혹독한 역설을 들어보기는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처음이었다. 검찰총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응수하려고 했다. 아닙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외국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일정 기간 동안 동양의 나라들에서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만스러운 나라들에서는 지극히 간단하게 처리되는 재판이 이 나라에서는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르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벌은 절름발이, 즉 벌은 비록 오는 것이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뜻의 이른바 페데페나 크라우드라는 거라군요.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특히 각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연구했고 모든 나라의 형법과 자연법의 비교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미개 민족의 법률, 즉 반자법이 역시 내가 보기에 신의 뜻과 가장 합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법이 채용된다면 하고 검찰총장이 대답했다. 우리나라의 법전도 훨씬 간단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사법관들에게는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할 일도 없게 될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겠지요.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발명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에서부터 단순한 것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단순한 것이야말로 항상 완벽한 것이니까요. 그때까지는 하고 사법가는 말했다. 우리 법전도 갈리아의 관습법이나 로마법 또는 프랑크의 관습에서 끌어모은 모순 투성이의 조문인 채로 존속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모두 통달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인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랜 노력 없이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통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구를 필요로 하고 한번 손에 넣으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비상한 지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프랑스의 법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지만 나는 단지 프랑스의 법전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법전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영국, 터키, 일본, 인도의 법률은 프랑스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두 나에게는 친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인 의미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비교한다면 당신의 일 같은 것은 하잘 것이 없다. 또 내가 배운 것에 비교한다면 당신에게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배우셨지요? 하고 빌포르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몽테크리스토는 미소를 지었다. 과연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세상에서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을 듣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결국 인간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나는 물질적이며 또 비속한 사회적 관점에서, 즉 인간의 지력으로서 가능한 범위의 가장 한정되고 가장 좁은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군요. 설명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빌포르는 점점 더 놀라면서 말했다.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즉, 당신은 국가의 사회 조직에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기계의 태연만이 보이고 그 기계를 움직이고 있는 숭고한 직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의 눈 앞과 주위, 장관이나 국왕의 서명이 든 사령을 가진 지위가 있는 사람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그러한 지위 대신에 관철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관리나 장관, 국왕 등의 윗자리에 놓으신 인간은 근시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허약하고 불완전한 기관을 가진 약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토비는 자기에게 시력을 되찾아준 천사를 그냥 보통 젊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백성은 자기들을 멸망시키러 온 아틸라를 다른 모든 정복자와 비슷한 정도의 정복자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참된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양자의 신성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나는 하느님이 사자이다 라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신이 내리는 철퇴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빌포르는 점점 더 놀라서 마치 견신자나 광인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말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비범한 존재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니, 이건 정말 실례했습니다. 하고 빌포르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다. 실은 이렇게까지 보통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을 훨씬 초월한 분을 뵙게 되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불행히도 문명에 오염된 우리나라에서는 당신과 같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귀족이 적어도 그런 소문이 나 있는, 뭐 별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단지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만, 그렇게 팔자 좋은 유복한 사람이 사회에 대한 고찰이라든가 철학적 몽상 같은 것에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일반적 관습으로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것은 지상의 부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기껏 위안 삼아 하는 일입니다. 하고 백작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현재의 훌륭한 지위에 오르시기까지 그러한 예외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부딪힌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극히 예리하고 정확한 안식이 워낙 요구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인간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눈에 꿰뚫어 볼 만한 눈을 기르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사법관이란 법률이 지극히 교묘한 적용자, 복잡 괴기한 소송 사태의 가장 빈틈없는 해석자 따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의 탐색침, 다소의 불순물과 함께 인간의 영혼을 형성하고 있는 황금을 검지하는 시금석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이건 정말 황송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언제나 일반적인 조건의 범위 안에만 파묻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예외적인 존재를 다수 모아놓고 계시는 보다 높은 세계로 날아오르려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러한 세계가 실제하고 예외적인 존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들 속에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자신이 호흡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날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공기가 보입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입니다. 신이 그러한 존재에게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신 경우에는 당신은 보실 수 있습니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를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말을 걸면 대답도 해줍니다. 과연 하고 빌포르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그러한 존재의 한 사람과 함께 있는 때가 있다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군요. 이미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가르쳐 드렸고 지금도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한 예외적인 존재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와 같은 지위에 올라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왕들의 영지는 혹은 산에 의해, 혹은 강에 의해, 또 혹은 풍습의 차이에 의해, 또는 언어의 변화에 의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왕국은 전 세계처럼 넓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탈리아인도, 프랑스인도, 미국인도, 인도인도, 스페인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개의 세계인입니다. 어떤 나라도 내가 그곳에서 태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만이 내가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풍습을 몸에 익혔고 어떤 언어라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그리고 사투리조차 없이 프랑스어를 구사하니까 나를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실 테지요?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누비아인인 알리는 나를 아라비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관리인인 베르투초는 로마인이라고 생각하며, 내 노예인 에덴은 그리스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일도 어떤 인간도 동포라고 인정하는 일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권세 있는 사람을 주적해 하는 배려도, 약자를 겁먹게 하는 장애도 결코 나를 주적해 하거나 겁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적밖에 없습니다. 나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강하게 이것들을 굴복시키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무서운 것으로는 죽어야 할 인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나를 만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모두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인간이 운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즉 파멸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우연한 사건이라든가 하는 것을 나는 모두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러한 것들 중의 어느 하나가 나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나를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지 않는 한 영원히 나는 지금의 상태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어느 국왕으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왕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현대 사회와 같이 묘하게 짜여진 사회에서 검사를 상대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큰일이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프랑스에 살고 계시는 이상은 당연히 프랑스 법률에 따라주셔야 하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나라에 가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우선 내 독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인간 또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인간 모두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 자신과 같을 정도로, 아니 어쩌면 본인 이상으로 그 인간에 대한 것을 알아냅니다. 그 결과 어떤 검사든 나를 상대할 때는 반드시 나 이상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고 빌포르는 주뼛거리며 말했다. 인간의 본성은 약한 것이니까 어떤 인간이라도 당신 생각에 의하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가요? 잘못 또는 범죄지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 한 사람만이 아까 말씀하신 동포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빌포르의 목소리는 약간이기는 하지만 달라져 있었다. 당신 한 사람만이 완전 무결하다는 말씀입니까? 완전 무결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백작은 대답했다. 다만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이쯤에서 그만두십시다. 나로서는 당신이 내 투시력을 두려워하고 계신 만큼 당신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아니 하고 빌포르는 아마도 항복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황급히 말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기막힌 숭고하다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보통의 수준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야기가 아니라 토론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소르본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라든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철학자들은 때로는 무척 가차없는 진리를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회 신학이나 종교 철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너무 신랄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너무 잘난 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는 하지만 당신 위에는 신이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신은 만인 위에 계십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빌포르가 저도 모르게 몸서리 쳤을 만큼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인간에 대해서는 오만합니다. 인간은 뱀과 마찬가지라서 짓밟아 죽이지 않고 건너가려고 하면 반드시 덤벼드니까요. 그러나 신 앞에서는 나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맙니다. 신은 나를 허무 속에서 끌어내어 오늘과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백작, 나는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하고 빌포르는 이 기묘한 대화에서 처음으로 그때까지 다만 당신이라는 호칭으로만 부르고 있던 이 외국인에 대해 마침내 귀족의 칭호를 붙여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뛰어나고 정말로 신성한 또는 다른 사람들이 꿰뚫어 볼 수 없는, 물론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꿰뚫어 볼 수 없는 분이라면 아무쪼록 거만하게 도사리고 계십시오. 그것이 지배의 법칙이니까요. 그나저나 당신은 무언가 야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라고 하시면 나 역시 어느 인간에게나 일생에 한 번은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 사탄에 의해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로 끌려갔습니다. 거기까지 다다르자 사탄은 내게 세계 전체를 가리키며 일찍이 그리스도에게 말한 것처럼 자, 사람의 아들아, 나에게 절을 하면 무엇이든 줄 테다. 무엇을 갖고 싶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어떤 하나의 무서운 야심에 내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들어봐요. 나는 지금까지 언제나 신의 섭리라는 말을 들어왔소.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또는 그 비슷한 것도 본 적이 없소. 따라서 그러한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소. 나는 그 신의 섭리가 되고 싶소.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한 것은 이 손으로 상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그러나 사탄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신의 섭리는 실존하고 있어. 다만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왜냐하면 신의 딸인 섭리는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네가 지금까지 그 비슷한 것조차 보지 못했다는 것도 섭리라는 것은 숨겨진 태엽에 의해 움직이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너를 신의 섭리의 대리자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야. 이것으로 흥정은 끝났습니다. 이 흥정 때문에 어쩌면 나는 영혼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을 이었다. 다시 한번 이 흥정을 새로 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빌포로는 완전히 놀라 몽테크리스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백작,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천의 고독한 몸입니다. 그건 참 유감이로군요. 어째서지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물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그 오만을 쳐부수기에 알맞는 사실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당신은 죽음밖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음만이 나를 붙들어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노쇠는요? 내 사명은 내가 나이를 먹기 전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럼 광기는요? 나는 이미 광인이 될 뻔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2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의 라틴어 논 비스인 이뎀이라는 공리를 아시겠지요? 이것은 범죄에 관한 공리이니까 당신의 영역에 속하는 셈이지요. 아니,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죽음이나 노쇠, 광기 외에 아직도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졸중입니다. 이 뇌격을 당하면 설사 죽지는 않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여전히 당신이면서 이미 당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에어리엘처럼 천사의 지경에 도달하려 하던 당신이 이제는 캘리본 같은 짐승과 다름없는 생기 없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는 단지 졸중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작, 당신의 생각을 이해할 힘이 있고 당신을 이론적으로 깨부수고 싶어하는 상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아무쪼록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노아르티의 드 빌포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아버지는 프랑스 혁명 때 가장 열렬한 자코뱅 당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가장 강력한 조직을 위해서 일한 가장 대담무쌍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처럼 지상의 모든 왕국을 보지는 못하셨지만 가장 강력한 왕국의 하나를 전복하는 일에 진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당신처럼 신으로부터는 아니더라도 지상의 존재로부터 파견된 자, 섭리에 의해서는 아니더라도 운명에 의해서 파견된 자라고 자칭하고 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뇌 속의 단 한 줄기의 혈관이 파열됨으로써 하루, 1시간, 아니 단 1초 동안에 그러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 전날까지 구 자코뱅 당원, 구 원로원 의원, 구 탄소 당원으로서 단두대를 비웃고 대포를 비웃고 자객을 비웃던 노아르티에 씨가, 혁명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던 노아르티에 씨가 프랑스를 단순한 장기판으로 보고 보졸이든 성이든 기사든 여왕이든 왕만 공략하면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노아르티에 씨가, 사람들로부터 그토록 공포의 대상으로 되고 있던 노아르티에 씨가 하룻밤이 지나자 저 불쌍한 노아르티에 씨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거동조차 못하고 집안에서 가장 약한 인간으로 손녀 바랑티느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노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요컨대 말도 하지 못하는 싸늘한 산 송장으로서 이윽고 육체가 자연히 분해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고통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 참 안 됐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도 내 눈으로 볼 때 또 내 생각으로서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약간의 의학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자, 죽어버린 자 속에서 한두 번 아니게 영혼을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신의 섭리와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지만 사람의 눈에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세네카, 성 아우구스티누스, 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책의 저자가 혹은 산문으로 혹은 운문으로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도 아버지의 고통이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권고하시니까 귀댁의 슬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보기 위해 댁을 방문해서 나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신이 큰 보상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다면 확실히 큰 비탄의 씨앗이 되었을 테지요. 그러나 무덤으로 내려가는 노인 대신에 이어서 두 어린애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내가 르네 드상 메랑과의 첫 결혼에서 얻은 딸 바랑티누와 당신이 살려주신 아들 에두아르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런 식으로 보상받은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물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빌포르는 대답했다. 아버지는 혈기에 치우친 나머지 인간의 심판은 면할 수 있었지만 신의 심판은 면할 수 없는 과오를 몇 가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신은 단 한 사람에게만 벌을 압축시키기 위해 아버지 한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라고요. 몽테크리스토는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만일 빌포르가 들었다면 도망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무서운 고함을 마음속에서 지르고 있었다. 그럼 이것으로 하고 조금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선 채로 짓거리고 있던 사법관이 말했다. 진심으로 경의를 품고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나의 이런 심정을 언젠가 좀 더 친근해졌을 때 기쁘게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래보아도 결코 평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집사람도 이미 당신을 다정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백작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단지 서재의 출입구까지밖에는 전송하지 않았다. 빌포르는 두 사람의 시복에게 안내되어 자기의 마차로 돌아갔다. 시복은 주인이 신호를 보내자 공손하게 마차의 문을 열었다. 이윽고 검찰총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자 이제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답답한 가슴에서 후 하고 한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이제 그런 독은 딱 질색이다. 가슴이 답답할 만큼 빨아들였으니까 그만 해독제라도 마시러 가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잘 울리는 초인종을 한 번 울려 마님에게 갈 테니까 하고 알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마차를 준비해주게. 메레거리에 살고 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새로운 아니 예로부터의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막시밀리앙, 줄리, 임마누엘 세 사람이었다. 빌포르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부터 할 즐거운 방문, 이제부터 가질 행복한 몇 시간, 방금 전까지 자기가 자진해서 들어가 있던 지옥의 한가운데에 스며든 천국의 빛을 생각하자 백작의 얼굴 위에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온화함이 번져왔다. 그리고 초인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알리도 보기 드물게 기쁨으로 빛나고 있는 주인의 얼굴을 보고 주인의 주위에 날아다니고 있는 즐거운 생각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이 숨을 죽이고 살그머니 물러갔다. 마침 정오였다. 백작은 에데에게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있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받은 마음으로서는 아무리 기쁨이라도 갑자기 돌아와 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리라. 다른 사람들이 깊은 감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이 그의 마음도 기분 좋은 감동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리라. 젊은 그리스 여인은 이미 기술한 것처럼 백작의 거처와는 완전히 떨어진 별처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전체가 동양풍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즉 나무 바닥에는 두꺼운 터키 융단이 깔려 있고 벽에는 금란이 걸려 있었다. 어느 방에나 큰 소파가 방 주위에 빙 둘러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어디에나 가지고 갈 수 있는 쿠션이 쌓여져 있었다. 에데에게는 세 사람의 프랑스인 시녀와 한 사람의 그리스인 시녀가 봉사하고 있었다. 세 사람의 프랑스인 시녀는 옆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황금으로 된 조그만 초인종이 울리면 곧 달려와서 그리스인 시녀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리스인 시녀는 주인의 뜻을 새 시녀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의 프랑스어를 알고 있었다. 몽테크리스토는 새 시녀에게 에데에 대해서는 여왕을 대하는 것 같은 존경을 표하도록 명령하고 있었다. 에데는 집에서 제일 구석진 방에 있었다. 즉 그곳은 둥근 일종의 부인용 방으로서 광선은 천장에서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고 빛은 장밋빛 유리창을 통해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은실로 자수를 놓은 푸른 공단의 쿠션에 누워서 소파 위에 반쯤 몸을 젖힌 채 나른하게 오른팔을 머리에 돌리고 왼손으로 산호 파이프를 입술에 대고 있었다. 이 파이프 안에는 수연간의 나긋나긋한 파이프가 끼워져 있어서 그녀가 그것을 살며시 빨면 연기는 안식향의 물에 의해 향기가 가미되어 입술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자세는 동양의 여인으로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만일 프랑스 여인이었다면 어쩌면 일부러 꾸민 교태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의상은 에피로스 여인의 그것이었다. 즉 장밋빛의 꽃을 수놓은 하얀 공단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어린아이의 발 같은 발끝이 드러나 보였다. 만일 금과 진주의 자수가 있는 앞끝이 젖혀진 샌들을 그 발끝으로 움찌락거리고 있지 않았다면 파로스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발처럼 보였을 것이다. 저고리에는 파랑과 하양의 긴 줄무늬가 박혀 있었고 넓은 소매는 팔 부위에서 터져 있었다. 단추구멍은 은으로 테두리져 있었고 단추는 진주였다. 일종의 코르셋은 앞이 하트 모양으로 벌어진 재단법으로 만들어져 목과 가슴 위가 드러나 보였고 유방 아래에서 3개의 다이아몬드 단추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코르셋의 아래 부분과 바지의 윗부분은 사치스러운 파리의 여인들도 부러워할 정도의 길고 나긋나긋한 술이 달린 화사한 색채의 띠로 가려져 있었다. 머리에는 진주의 자수가 있는 금빛의 조그마하고 둥근 모자가 한 옆으로 삐딱하게 얹혀져 있었다. 그 삐딱한 쪽 아래에는 진홍빛의 아름다운 진짜 장미 한 송이가 파랗게 보일 정도로 칠흑인 머리털에 섞여 선명하게 두드러져 보였다. 그 얼굴의 아름다움은 비로드처럼 윤기 있는 검고 큰 눈하며 곧바른 코하며 산호 같은 입술하며 진주처럼 영롱한 이하며 완전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리스의 전형적인 아름다움 그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매력에 더하여 청춘의 화려함이 그 찬란함과 향기로서 넘치고 있었다. 나이는 19 또는 20살 정도였다. 몽테크리스토는 그리스인 시녀를 불러 에데에게 그녀 곁으로 가도 좋은지 어떤지를 물어보라고 했다. 에데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시녀에게 신호하여 출입문에 늘어뜨려져 있는 장막을 걷어올리게 했다. 출입구의 네모난 테두리가 액자처럼 되어서 누워있는 젊은 여자를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게 했다. 몽테크리스토는 안으로 들어갔다. 에데는 수연관을 들고 있는 쪽의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백작에게 손을 내밀면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고 그녀는 스파르타나 아테네의 아가씨들 같이 잘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째서 들어가도 좋은가고 묻게 하셔요. 당신은 이제 제 주인이 아니신가요? 저는 이제 당신의 노예가 아닌가요? 이번에는 몽테크리스토 쪽이 미소를 지었다. 에데, 당신은 알고 있잖소. 하고 그는 말했다. 왜 여느 때처럼 너라고 불러주시지 않아요? 하고 젊은 그리스 여인은 상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럼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그렇다면 저를 꾸짖어 주세요. 하지만 당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싫어요. 에데, 하고 백작은 말했다. 너는 알고 있겠지. 우리는 지금 프랑스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너는 이미 자유의 몸이야. 무엇을 하는데 자유로워졌다는 말씀인가요? 하고 젊은 아가씨는 물었다. 자유로이 나에게서 떠나가도 된다는 뜻이야. 당신에게서 떠나간다고요? 어째서 떠나가야 해요? 그것은 모르지.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네가 만난 아름다운 청년 가운데서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있어서는 저는 지금까지 당신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한 사람은 아버지와 당신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불쌍하게도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그것은 네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나 이외에는 이야기를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는 저를 귀여운 에데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에데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저를 내 아기라고 불러주셨어요. 에데, 너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니? 에데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 하고 그녀는 손을 눈 위와 가슴 위에 갖다 대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당신은 하고 에데는 말했다. 당신은 도처에 계십니다. 몽테크리스토는 에데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순진한 아가씨는 손을 빼고 이마를 내밀었다. 자, 에데야 하고 그는 말했다. 알겠냐? 너는 자유로워졌어. 너는 여주인이야. 여왕이야. 이런 의상을 입고 있어도 좋고 벗어도 좋아. 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돼. 여기에 있어도 좋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 너를 위해서 언제나 마차 한 대를 준비해 두기로 하겠다. 알리와 밀트가 어디에라도 너를 수행해서 네 명령에 따를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해 주세요. 너희 태생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너희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훌륭한 아버지 이름이나 불쌍한 어머니의 이름은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것 봐, 에데. 이곳 파리에서는 아마 그러한 동양풍의 은둔 생활은 할 수 없을 거야. 로마나 피렌체, 밀라노 또는 마드리드에서 한 것처럼 이 북쪽 나라의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해. 그것이 언젠가는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곳에서 내내 살든 또는 동양으로 다시 돌아가든 말이야. 에데는 눈물이 글썽이는 큰 눈동자를 백작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대답했다. 동양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실 생각은 아니세요? 바로 그래.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잘 알고 있을 테지? 나는 절대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 나무는 꽃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꽃이 나무를 떠나는 거지. 저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에데는 말했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무슨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 나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늙은이가 되어버려. 하지만 너는 10년이 지나도 아직 젊어. 제 아버지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르고 계셨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좋았어요. 아버지는 60살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 만난 어떤 젊은 남자보다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건 그렇고 이곳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언제나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매일 만날 수 있지.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말씀을 묻는 거죠? 따분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란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침에는 당신이 틀림없이 찾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밤에는 당신이 찾아와 주셨던 것을 상기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즐거운 회상을 떠올릴 수 있어요. 멀리 핀도스나 올림푸스의 산들이 보이는 광활한 전망, 그 장대한 경치를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제 가슴 속에는 절대로 따분해질 수 없는 세 가지 심정이 있어요. 슬픈 마음, 그리운 마음, 고마운 마음이. 에데, 너는 정말로 에페이모스의 아가씨다운 상냥하고 착한 여자로구나. 너희 나라에 태어난 여신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자다. 안심하거라. 너희 젊음이 영원히 상실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네가 나를 아버지처럼 사랑해준다면 나도 너를 내 딸처럼 사랑해주겠다. 착각하고 계시군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어요.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또 성질이 다른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어도 저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돌아가시면 저도 죽고 말 거예요. 백작은 깊은 애정이 담긴 미소를 띠고 젊은 아가씨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입술을 대었다. 모렐과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던 백작은 핀다로스의 다음과 같은 식구를 읊조리면서 떠났다. 청춘은 꽃이고 사랑은 그 열매이다. 그 열매가 서서히 익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따는 자는 행복하여라. 분부해 놓은 대로 마차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작은 거기에 올라탔다. 그러자 마차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전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백작은 몇 분 뒤에 메레거리 7번지에 도착했다. 그것은 하얗게 칠해진 밝은 느낌의 집이었다. 집 앞 뜰에는 2개의 작은 관목이 심어져 있었고 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다. 백작은 문을 열어준 문지기를 보고 그것이 늙은 코쿠레스임을 알았다. 그러나 독자도 기억하고 계시듯이 코쿠레스는 애꾸눈이었고 게다가 한쪽 눈도 9년 동안의 시력이 더 약해져서 백작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차는 현관 앞까지 가기 위해서는 로카이유식 연못의 작은 분수의 물보라를 피하기 위해 빙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호화로운 연못은 이 일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집을 작은 베르사유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연못에 빨갛고 노란 많은 물고기가 헤엄쳐 놀고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집은 주방이나 움막 위에 세워져 있었고 이 1층 위에 2개의 층이 있고 다시 다락방이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집과 함께 이 집에 달려있는 큰 작업장과 뜰 중앙과 안쪽에 있는 2개의 정자를 샀다. 임마누엘은 이 집을 보고 첫눈에 쓸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집과 뜰의 절반을 자기를 위해 확보해 놓고 거기에 선을 그었다. 즉 자기와 임대하고 있는 작업장, 정자, 거기에 달려있는 뜰 사이에 벽을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약간의 돈으로 자기 집을 만들고 포블상 제르망 근처에 있는 저택의 검소한 주인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자기 집에 들어 앉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식당은 떡갈나무 제목으로 되어 있었다. 객실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 파란 비로드가 입혀져 있었다. 침실은 레몽나무로 되어 있고 녹색의 단자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 밖에 실제로 공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임마누엘을 위한 서재가 있었고 자기가 직접 음악은 하지 못하지만 줄리를 위한 음악실이 있었다. 3층은 전부 막시밀리앙을 위한 것이었다. 그곳은 누이 동생의 주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식당만이 당구실로 개조되어 있어 그는 곧잘 이곳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막시밀리앙은 말에 솔질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뜰 입구에서 권련을 피우고 있을 때 백작의 마차가 문 앞에 와서 멎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코쿠레스가 문을 열었다. 그러자 바티스타는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몽테크리스토 백작인데 에르보네웨와 막시밀리앙 모렐씨를 만나뵐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하고 막시밀리앙은 권련을 집어던지면서 소리 질렀다. 그리고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뛰쳐나갔다. 기꺼이 만나 뵙고 말고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작. 용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군요. 그렇게 말하고 청년 사관은 백작의 손을 진심으로 꼭 잡았기 때문에 백작도 상대방의 솔직한 심정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무척 기다려지고 있었다는 것, 충심으로 기꺼이 맞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드시지요. 하고 막시밀리앙이 말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오셨는데 하인을 시켜 알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이 동생은 뜰에 있습니다. 시든 장미꽃을 따고 있습니다. 메제는 누이 동생 옆에서 프레스와 대바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에르보 부인의 모습이 보이는 곳이면 그 4m 사방 안에 반드시 임마누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공과 학교에서 말하듯이 그 반대도 역시 진리입니다. 그들이 발소리에 나이가 24 내지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비단으로 된 실내복을 입고 있는 부인은 멋진 장미나무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있는 참이었다. 이 부인은 그 귀여운 줄리였다. 그리고 톰슨 앤드 프렌치 상회의 대리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임마누엘 에르보 부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손님을 보고는 고함을 질렀다. 막시밀리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대로 일을 계속해도 괜찮아 하고 막시밀리앙은 말했다. 백작은 파리에 오신 지 아직 2, 3일밖에 안 되었지만 이 메레 지구에 살고 있는 금리생활자의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알고 계시니까 모르고 계시다면 네가 알려드리면 될 거야. 어머? 하고 줄리가 말했다. 이런 때에 오시게 하다니 이건 마치 속여서 치는 격이에요. 오빠는 누이 동생을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다니까. 페누롱! 페누롱! 벵갈 장미 화단을 일구고 있던 노인이 가래를 땅에 꽂아놓은 채 모자를 손에 들고 볼 안에 밀어넣은 잎담배를 애써 숨기려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왔다. 아직도 수치 많은 머리털에는 은빛 머리칼이 약간 섞이기는 했지만 청동빛으로 구울은 얼굴빛, 생생하게 빛나는 대담한 눈초리에는 적도의 태양에 타고 폭풍에 시달려온 늙은 선원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줄리 아가씨? 하고 노인은 말했다. 페누롱은 지금까지도 주인의 딸을 줄리 아가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에르보 마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페누롱 하고 줄리는 말했다. 임마누엘님에게 반가운 손님이 오셨다고 전해줘요. 그 사이에 오빠가 손님을 객실로 안내할 테니까. 그리고는 몽테크리스토 쪽을 향해 말했다. 잠깐 실례하겠어요. 그리고는 백작의 승낙도 기다리지 않고 관목의 정원수 뒤로 냉큼 모습을 감추고 옆의 샛길로 해서 집 쪽으로 갔다. 이건 정말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소란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것 보세요 하고 막시밀리앙이 웃으면서 말했다. 저기에서 주인은 주인대로 양복을 프로코트로 바꿔 입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레거리에서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같군요. 하고 백작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답하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젊고 명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게다가 1년에 25,000 리블의 금리가 들어오니까요. 한때는 막대한 돈을 보아오기도 한 그들이지만 마치 로스차일드만큼 부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살고 있지요. 하지만 1년에 25,000 리블의 금리는 조금 적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그 말투가 그야말로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막시밀리앙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젊은 두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도 백만장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제되시는 분은 변호사였던가요? 아니면 의사였던가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대를 이은 겁니다. 아버지는 50만 프랑의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 절반을 물려받고 누이 동생이 나머지 절반을 물려받았습니다. 자식이라곤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누이 동생의 남편은 누이 동생과 결혼할 때 자기 재산이라고는 훌륭한 성실성과 더할 나위 없는 지능과 때묻지 않은 평판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아내와 비슷한 만큼의 재산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25만 프랑의 돈이 모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6년 동안에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두 사람은 부지런한 데다 부부의 금실도 좋고 그 능력으로 볼 때 어떤 부자도 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상회의 습관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2년이나 3년 만에 이룰 수 있는 것을 6년이나 걸려서 이룩했는데 그것은 옆에서 보기에도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르세유에서는 이러한 용감한 희생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칭찬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마누엘이 지불을 막 끝낸 아내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에 코크레스에게서 넘겨받은 마지막 100프랑 다발이 있소.
이것으로 우리가 목표로 정했던 25만 프랑이 모두 달성된 셈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만한 돈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당신은 얼마 안 되는 이 돈으로 만족할 수 있겠소? 알겠소? 지금 우리 가게에서는 1년에 100만 프랑의 장사를 해서 4만 프랑의 이익이 들어오고 있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승낙만 하면 1시간 뒤에는 가게의 단골을 30만 프랑으로 양도할 수도 있어요. 봐요. 여기에 도로네 씨로부터 온 편지가 있어요. 가게의 상호를 양도해주면 30만 프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상호를 자기 가게의 상호와 함께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주지 않겠소? 여보, 하고 누이 동생은 말했습니다. 모렐 상회는 모렐가의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님의 이름을 부른 속에서 온전히 구한 것만으로도 30만 프랑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하고 임마누엘은 대답했습니다. 다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뿐이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 들어올 돈은 다 들어왔고 어음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달분의 계산 밑에 줄을 그어서 회계를 마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줄을 그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그리고 곧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후 3시의 일이었습니다. 3시 15분에 단골 손님 한 분이 나타나 두 척의 배에 보험을 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1만 5천 프랑의 이익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님, 하고 임마누엘은 말했습니다. 이 보험은 동업자인 도로네 씨에게 신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은 우리는 장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손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방금 15분 전부터입니다. 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고 막시밀리앙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누이 동생도 매제도 2만 5천 리브르 연수 수입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작의 마음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껏 상쾌해졌다. 그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을 무렵에 임마누엘이 모자와 프로코트로 차림을 바꾸고 나타났다. 그는 손님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꽃이 아름답게 삐어있는 조그만 뜰을 한 바퀴 돌아보게 한 다음 집 안으로 안내했다. 객실은 양쪽에 자연스러운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1번째의 큰 꽃병에 가득히 꽂힌 꽃으로 이미 향기가 충만해 있었다. 줄리는 예의 바른 옷차림을 하고 멋진 모양으로 모자를 쓰고 백작을 맞이했다. 가까이에 있는 큰 조롱에서는 작은 새의 지저귀 소리가 들려왔다. 금자커와 아카시아 로즈의 가지는 그 꽃술로 푸른 비로드의 커튼을 테두리 짓고 있었다. 작은 새의 지저귀으로부터 주인들이 미소에 이르기까지 이 기분 좋고 조촐한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온화하기만 했다. 백작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이러한 행복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인사가 끝난 뒤 모두가 중단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 몽상에 잠기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백작은 자기의 침묵이 거의 무례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애써 몽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끌어냈다. 부인, 하고 그는 가까스로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그만 감동을 받아서 멍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발견한 이러한 평화와 행복에 익숙해져 계시는 부인은 나의 이러한 태도에 아마 놀라셨겠지요. 그러나 나로서는 사람의 얼굴 위에 충만된 기쁨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부인과 부군의 얼굴을 염치 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하고 줄리는 대답했다. 하지만 무척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희들만큼 비싼 대가를 치른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백작의 표정에 호기심이 떠올랐다. 오, 전날 샤토 루노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막시밀리앙이 말했다. 백작, 당신처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불행이나 기쁨을 보는 데에 익숙해지신 분은 이러한 가정의 자질구레한 일들에는 흥미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줄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작은 집안의 일이기는 하지만 꽤 지독한 고통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당신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의 위안을 베풀어 주신 거로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물었다. 그렇습니다, 백장님. 하고 줄리는 말했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밖에는 해주시지 않는 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사람의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백작의 얼굴에 발가스름한 기운이 스몄다. 그는 손수건을 입으로 가져다 대고 가슴속의 동요를 숨기기 위해 기침을 했다. 주홍색 요람 속에서 태어나서 무엇 하나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고 임마누엘은 말했다. 살아가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미쳐 날뛰는 바다에 표류하는 판자 조각 같은 배에 목숨을 맡겨본 적이 없는 인간이 맑게 갠 하늘의 값어치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몽테크리스토는 일어섰다. 그리고 목소리의 떨림으로 가슴속의 동요를 간파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객실 안을 한 걸음 한 걸음 짚어가듯이 걷기 시작했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서 웃으시겠지요. 하고 막시밀리앙은 몽테크리스토의 뒤를 눈으로 쫓으면서 말했다. 아니 당치 않아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창백한 얼굴이 되면서 대답했다. 그는 한쪽 손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누르고 다른 한쪽 손으로 유리 뚜껑 밑에 비단 돈지갑이 까만 비로드 쿠션 위에 소중하게 놓여있는 것을 가리켰다. 실은 이 돈지갑은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종이 쪽지가 그리고 한쪽에는 꽤 훌륭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막시밀리앙은 새삼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것은 백작, 우리 집의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과연 꽤 훌륭한 다이아몬드로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대답했다. 오, 오빠는 보석의 값어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보석이 1000만 프랑의 값어치가 있다 하더라도 오빠는 다만 이 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천사의 유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버릇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버릇없는 말씀이라뇨.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는지요. 이 지갑이 말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행위를 비밀로 해두고 싶었다면 이렇게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 될 수만 있다면 이 지갑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자선가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그분을 찾아내고 싶어요. 아, 과연.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숨이 막힌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작, 이것은. 하고 막시밀리앙은 유리 뚜껑을 열고 비단 지갑에 공손하게 키스를 하면서 말했다. 저희 아버지를 죽음에서 구하고 저희들을 파산에서 구하고 저희 집의 명예를 지옥에서 구해준 사람의 손이 닿은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비참과 눈물로 운명 지워졌던 불행한 저희들이 오늘에는 사람들로부터 행복하다는 축복을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편지는 하고 말하면서 막시밀리앙은 지갑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어 그것을 백작에게 보였다. 이 편지는 아버지가 절망적인 결심을 하신 날에 그 사람에 의해 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누구인지도 모를 그 친절한 분께서 누이 동생의 지참금으로 쓰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몽테크리스토는 그 편지를 펼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읽었다. 그것은 독자도 알고 있는 뱃사람 신드바드라는 서명으로 줄리에게 보내진 것이었다. 누군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럼 당신들에게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이 손을 잡아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게는 언제나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막시밀리앙은 말했다. 그런데 이 뜻밖의 사건은 아직껏 알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법사의 손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찬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참말로 하고 줄리는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분의 손이 닿았던 이 지갑에 키스를 하듯이 그분의 손에 키스를 하게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4년 전의 일이었어요. 페누롱은 톨리에스테에 있었어요. 페누롱이란 백장님이 아까 보신 가래를 손에 들고 있던 고지식한 선원으로서 옛날에는 부선장이었지만 지금은 정원사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페누롱이 톨리에스테에 있을 때 부두에서 요트에 타려고 하는 한 영국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1829년 6월 5일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시고 또 9월 5일에 이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틀림없다고 했어요.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결단성 있게 말을 걸지 못했던 거지요. 영국인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꿈을 꾸듯이 그리고 줄리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말했다. 영국인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하고 막시밀리앙이 말했다. 그때 로마의 톰슨앤드 프렌치 상회의 대리인이라는 영국인이 저희 집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번날 모르셀 씨의 집에서 톰슨앤드 프렌치 상회가 당신의 거래은행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29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영국인을 모르십니까? 하지만 톰슨앤드 프렌치 상회는 그러한 서비스를 한 적이 없다고 언제나 부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영국인은 아버지 쪽에서는 잊어버리고 계신 어떤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그러한 구실을 찾아서 봉사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상상도 가능합니다. 설사 기적이라도. 그래, 이름은 뭐라고 했나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물었다. 그 사람은 단지 하고 줄리는 주의 깊게 백작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편지 아래쪽에 뱃사람 신드바드라고밖에 서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본명은 아니군요. 별명이로군요. 그리고는 줄리가 여전히 주의 깊게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의 목소리를 분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백작은 그런데 하고 계속 말했다. 그분은 거의 나만한 키를 가진 사나이가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조금쯤 클는지도 모르겠군. 나보다 조금쯤 야이고 넥타이를 높게 꽉 매고 단추를 단단히 잠그고 몸에 꼭 끼는 옷을 입고 언제나 손에 연필을 들고 있는 사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백장님은 그분을 알고 계세요? 하고 줄리는 기쁨으로 눈을 빛내면서 소리 질렀다. 아닙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나는 다만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했을 뿐입니다. 나는 윌모어경이라는 사나이를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은혜를 여기저기에 뿌리고 다니는 사나이였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말인가요? 이상한 사나이였지요. 세상에는 감사라는 것은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어머 어쩜 하고 줄리는 두 손을 모으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맑은 어조로 말했다. 그럼 그 불쌍한 분은 무엇을 믿고 계실까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을 무렵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영혼이 밑바닥에서 나온 줄리의 말에 그는 완전히 감동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 뒤 감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분을 알고 계시는군요? 하고 임마누엘이 물었다. 오, 그분을 알고 계시다면 하고 줄리가 소리질렀다. 저희들을 그분에게로 데려가 주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수 없겠어요? 어디에 계신지 가르쳐 주실 수 없겠어요? 오빠, 그리고 여보,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인간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도 믿게 되실 텐데. 몽테크리스토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계속 객실 안을 대여섯 걸음 걸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고 막시밀리앙이 말했다. 만일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감이지만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감동이 목소리에 배어나오려는 것을 꾹 누르면서 말했다.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 윌모어 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두 번 다시 그를 만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3년 전에 파레르모에서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먼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머, 그 무슨 잔혹한 말씀이세요? 하고 줄리는 공포의 빛을 띠며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부인,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줄리의 뺨에 흘러내리는 진주 같은 눈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일 율모어 경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인생을 사랑하게 될 테지요. 왜냐하면 부인의 눈물은 그와 인류를 화해시킬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줄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줄리도 백작의 시선과 말투에 이끌려 손을 내주었다. 하지만 그 율모어 경에게는 하고 그녀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면서 말했다. 나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즉 율모어 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좀 알 수 없을까요? 아니, 그런 노력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부인. 하고 백작은 말했다. 내가 무심결에 한 말을 근거로 달콤한 공상을 하는 일은 그만두세요. 율모어 경은 아마도 당신들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는 내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었나요? 하고 줄리가 소리질렀다. 네, 아무런 얘기도. 무언가 당신에게 짐작케 하는 말씀도요? 예,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요. 하지만 당신은 곧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셨잖아요. 아, 아실 테지만 그런 경우에는 추측이 작용하는 법이거든요. 이것 보라고 하고 막시밀리앙이 백작을 편들기 위해 말했다. 백장님 말씀이 옳아. 너도 생각나지? 아버지가 곧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은 영국인이 아니라고 말이야. 몽테크리스토는 부르르 몸부림을 쳤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렐 씨가? 하고 그는 다그쳐 물었다. 제 아버지는 이 일에서 기적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은인이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미신이었을까요? 저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고결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우 다정했던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친구의 이름을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노상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영원한 생활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무덤 저편에서 어떤 계시가 아버지의 마음에 던져지기라도 한 듯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추측에 지나지 않았던 생각이 하나의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한 마지막 말은 막스밀리앙, 그는 에드몽 단테스였어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창백함을 더해가고 있던 백작의 얼굴은 이 말을 듣자 무서울 만큼 새파래졌다. 전신의 피가 심장으로 역류하여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시간을 잊고 있었다는 듯이 시계를 꺼내보았다. 그리고는 모자를 손에 들고 에르보 부인에게 느닷없이 더듬더듬 인사를 하고 임마누엘과 막스밀리앙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부인, 이따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댁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환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잊어버린 것은 벌써 몇 해째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백작은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란 사람은 정말 기묘한 인물이군 하고 임마누엘이 말했다. 그래, 확실히 하고 막시밀리앙이 대답했다. 하지만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게다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하고 줄리가 말했다. 그분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두세 번 들었어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